그럼 대표적인 호남 살인들의 학문과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최부가 있습니다. 이 최부는 김종직의 문인인데요. 당시에 진사시에 합격해서 성균관에 들어가서 신종호 등과 함께 이제 수학을 하고요. 또 김갱필, 송석준, 박담손, 신희연 등과 함께 정치교부계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교육하기도 합니다. 이 신종호는 신숙주의 후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문과에 합격해서 관직 생활을 시작하고 동국통감 및 동국여지승랑 그 개찬 작업에도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 바로 1487년에 제주도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풍랑을 만나서 결국 중국에 표류를 하게 돼서 반년 만에 귀국을 하게 된다. 그래서 반년간의 그 경험을 이제 저술한 책이 바로 이 표해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부는 관직에 있을 동안에는 주로 언관직에서 활동을 해서 굉장히 원칙에 입각해서 강직하게 끊임없이 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이 혼척들에게 밉보여서 모사 때 스승 김종직의 문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유로 단천에 유배되었다가 갑자사가 일어나자 처형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가 쓴 대표적인 이제 편찬 작업이 신편 동국통감인데요. 거기서 204개의 사련 중에 118개를 이제 집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표해록에는 그가 그 중국에서 송환되는 과정에서 일행들이 지나는 곳마다 산천, 지리, 교통, 인물들에 대해서 빠짐없이 관찰한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당시 명나라 사회상을 연구하는 데 귀중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인의 입당구복 순례 행기와 또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비견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부는 해남 정씨와 결혼한 것을 계기로 해서 처양인 해남으로 옮겨서 살게 되는데, 그것에서 사위인 유계린과 나지를 비롯해서 윤여정, 이문희 등을 가르쳐 김종직의 학문이 호남 지역에 전해지는 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최부 계열은 16세기 중반에 호남의 항맥, 인맥이 송순 계열과 서경덕 계열로 재편될 때 서경덕 계열에 속하였고, 17세기 가서는 남인계 호남 살인 또는 호남 남인으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박상도 이 최부와 이제 비슷한 성품을 갖고 있는데요. 굉장히 강직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제 특별한 사승 관계는 없고요. 그의 형한테서 배웠는데 형 역시 이제 김종직의 문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박상은 그 문과에 합격해갖고 30년 가까이 관직 생활을 했지만은 강직한 성격 때문에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예가 1506년에 연산군이 딸의 총애하는 것을 믿고 갖은 행패를 부리던 나주 천민 우부리를 장살해갖고 연산군이 박상을 잡아와서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였으나 중종반정이 일어나서 죽음을 면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활약을 하고 또 청백리에도 여러 번 뽑힙니다. 그리고 이제 박상의 대표적인 이 사건이 바로 우리가 그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그 신비보기소죠.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박상은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국사락을 저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남 유학의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절의의 강조, 의리적 실천적 성격인데 이 박상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는 의리로 점철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신비보기소, 동국사략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이제 박상은 문학에서도 이제 활발한 활동을 해서 당시에 선조대 고문 부흥 운동을 선도하고 문풍을 쇄신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요.
이 당시 풍을 고취시키는 데도 이제 주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박상은 여기 나온 것처럼 승려 해공상인과 무국설 논쟁을 벌이기도 하는데 바로 이러한 그 16세기 초반에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기심성론을 본격적으로 다룬 연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무국태국 논쟁은 성리학의 우주론과 본체론에 대한 논의를 일단락짓는 의미를 지녔는데 박상도 이러한 흐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먼저 1단계가 철학적인 문제보다는 문물제도의 정비와 성리학 이념의 교육과 보급에 더 관심을 가졌던 15세기 유학에서 성리학 이념의 사회적 실천에 중점을 뒀던 16세기 전반의 도학사상 치주의 유학, 이게 이제 2단계고요. 그 다음에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기심성론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16세기 중반의 조선 성리학, 이게 이제 3단계로 발전을 하는데 박상의 성리학은 바로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항이 있는데 이항은 이 전라북도 출신의 대표적인 학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시절에는 학문에 힘쓰지 않고 무예에 관심이 많아서 협객들과 벗삼아서 이렇게 사귀었던 그런 인물이었어요. 근데 28살 때 이제 그 백부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고 나서 그동안의 행동에 대해서 크게 부끄러워해서 이제 결국 학문 공부에 매진했던 아주 특이한 경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경상도 선산에 가서 박영에게 수학을 하는데 박영 역시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무부로서 생활하다가 스승 정붕에 의해서 깨우치고 학문에 전념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박영이나 이항이나 비슷한 그런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붕은 이제 김갱필의 문인이었기 때문에 김갱필, 정붕, 박영, 이항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학문적 계승 관계 속에서 이 네 사람의 기질과 성격이 비슷함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도학적 실천 국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항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학문의 정진을 하는데 그 정진의 방법이 마치 그 승려들이 돌을 닦는 방법으로 아주 집중을 해서 이렇게 그 마음으로 깨닫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학문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538년에 모친을 모시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태인의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정자를 짓고 학문 연구와 제자 양성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 경명행수의 선비로 청거돼서 관직에 나가기도 하지만은 결국 1년 만에 사직하고 돌아오는 등 별로 그 평생 동안 이제 관직에서 이렇게 활동을 나아가지 않고 그냥 제야에서 학문 연구하는 것으로 이제 일생을 보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55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학술 논쟁을 활발하게 동료나 또는 후배학자들과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뭐 기대승, 김인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이항의 이제 대표적인 학설은 이기일물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전통적인 그런 주자 성리학 학설과는 약간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기 이론적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노수신과도 이제 인심 논쟁, 도심 논쟁을 벌이고요. 그래서 1550년대부터 이러한 호남 살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진 학술 논쟁들은 성리학적 세계관과 이기심성론에 대한 학술 논쟁의 문을 본격적으로 연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그 실마리를 제공하고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명실상부한 지행합일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한 그 김갱필, 조광조를 비롯한 도학사상과 지주의 유학의 전통을 계승한 측면도 없지 않은데 이는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그의 문인 가운데서 김천일, 김재민, 변사정, 기호관 등 많은 인물들이 의병에
창의하거나 창가한 데서도 잘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항의 사상은 이런 조선의 성리학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1단계, 2단계, 3단계가 있다면 이항은 바로 이 조선 성리학의 마지막 단계인 세 번째 단계를 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유이춘, 박순, 기대승, 노진과 함께 호남 오연으로 이제 불리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 이항학파, 이학파가 아닌 중간파, 절충파가 형성 전개되는데도 적지 않은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인후도 이제 이항과 함께 이제 대표적인 호남의 성리학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성균관에서는 이항과 이제 교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인종의 이제 스승이 돼갖고 인종을 가르치게 돼서, 그때 이제 인종이 이 묵죽도를 하사해서 김인후에게 시를 쓰도록 합니다. 여기 묵죽도를 보면은 여기 이제 인종이 그린 그림과 여기 김인후가 쓴 시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인종이 죽으면서 이제 결국 관직 생활을 포기하고 낙향해서 학문 연구에 힘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순창에 훈몽제라고 하는 그런 초당을 세워서 제자 학생을 가르치기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학자들과 학술 논쟁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항과 또는 노수신 또는 이황, 기대승과 이렇게 이제 활발한 학술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살펴봤듯이 호남에서는 학술 논쟁이 활발히 일어나서 조선 성리학의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는데, 바로 그 중심에 김인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호남 성리학이 전체 조선 사상계의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이학파 약설이 정립되는데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데, 바로 그 한가운데 김인후가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이추는 이제 부친인 유계린과 최산두, 김한국에게 이제 수학을 하는데, 유이추는 과거에 합격해서 벼슬살이를 하다가 결국 을사사화에 파직당하고 결국 양제 벽서 사건으로 제주도로 유배되었다가 종성으로 한경도 종성으로 옮겨져서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다가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성리학을 아주 깊이 연구를 해서 성리학의 대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선조가 즉위하자 노수신, 김난상 등과 함께 이제 유배에서 풀려나 조정에 복귀해서 청유직 등을 두루 거치면서 아주 활발한 학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성균관 대사성에 올라서 그 당시에 학풍을 세신하는데 굉장히 힘쓰고, 그 이후에 이제 전라도 관찰사, 학문과 부직들을 역임하다가 이제 병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관으로 활발한 활약을 하게 되고요. 많은 책의 경전의 언해 주세 작업을 주도하고 또 국조유성록 등을 편찬 등을 하고, 그래서 선조대의 학술 부흥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이추는 박학강이라는 명성에 걸맞게 아주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저술을 남겨서 소장한 책이 5천여 권에 달한다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암일기라고 하는 아주 귀한 자료를 남기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죽기 전까지 10년 동안 쓴 일기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당시의 사회상을 볼 수 있는 내용들이 풍부하게 담겨져 있어서 선조실록을 편찬할 때 주사료로 활용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이춘의 학술사상 위치를 보면은 주자 존승의식, 존주자 경향으로 선조대 성리학 연구가 주자 성리학 중심으로 뿌리 내리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되고요. 둘째, 경서 교정과 간행,
주석과 언해 작업을 통해서 조선에서의 경향 연구와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게 된다. 그리고 호남사림의 학문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도 기여를 하게 되죠. 유이춘은 특히 부친 유계린과 최산두 김만국에게 수학을 하는데요. 부친 유계린은 김갱필과 최부에게 학문을 배우고 김갱필과 최부는 김종직 문화에서 수학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계린은 최산두, 최성춘 등과 함께 남경 김갱필에게서 수학을 하게 되고 유이춘은 김인호와 함께 최산두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김종직의 학문이 김갱필, 최부를 거쳐서 유계린, 최산두, 김만국으로 이어져서 호남사림의 맥을 학문적으로 충실히 계승 발전시켰던 것이죠. 부인이 바로 여름인 송덕봉인데 그 송덕봉의 친정이 홍주 송씨는 송덕봉과 건필의 부인이면서 한시에 능한 그 송씨 등 여름인을 많이 배출한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크게 보면은 서경덕 계열에 속했지만은 동서분당의 와중에서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았으며 학자들의 교류도 당색을 따지지 않고 이렇게 폭넓게 한 그런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대승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기대승은 부친인 기진과 속부 기준에게, 그다음에 김집 등에게서 이제 수학을 하게 되는데 그 기준은 이제 김욕 파련이라고 할 수 있죠. 조광조의 개혁의 그 핵심 인물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기대승은 과거에 합격해서 관직을 갖기 전에 이미 주자문록이라고 하는 아주 그 중요한 그 저수를 하기도 하고요. 과거를 보고 나서는 김인우나 이황 또는 이황과 이제 활발한 학술 논쟁을 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황과 사단 7전 논쟁을 벌이게 됐죠. 그리고 앞에서 언급했다시피 유이춘과 함께 경연을 주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연에서는 정몽주, 길재, 김숙자, 김종직, 김갱필, 조광조로 이어지는 조선 성리학의 도통을 처음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척신정치가 청산되고 살인정치가 시작되는 변화의 시기에 살인 세력의 대표적인 인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기대승이 그 어떤 인물인가는 요 그 대화에서 잘 알 수가 있는데 1572년 귀향할 때 선조초 어떤 사람이 기대승에게 사대부로서 조정에서 벼슬하고 평소 몸가짐에 있어서 시종일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묻자 기세사 세 글자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자가 출처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먼저 기밀을 살펴 의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야 하고 시세를 알아 구체한 병폐가 없어야 하며 끝으로 죽기를 무릅쓰고 선도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비가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주자문록은 32세 때 저술을 한 것인데 그 성리학에 대한 기대승의 이해 수준이 매우 상당한 수준에 올라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황과 사단 칠정을 논쟁을 해서 이황이 이제 이기 호발서를 이제 주장을 할 때 기대승은 이기 공발서를 갖다가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은 뚜렷한 결말을 보지 못하고 끝났지만은 조선학자들의 주자 성리학에 대한 이해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나아가 그들의 독자적인 사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조선의 학문과 정치를 읽은 호남 선비, 즉 호남 살인들의 학문과 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크게 요약해서 본다면은 이들은 중종 때 훈척에 대항하여 살인을 정치적으로 결집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요. 이황, 김인우, 유이춘, 기대승 등 기라승 같은 학자들을 배출하고 선조초 살인정치를 정착시키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사상과 학문은 호남유학의 발전 과정, 나아가 조선 성리학의 발전 과정과 궤를 같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조선 성리학의 발전 과정이 그 3단계에 걸쳐서 이렇게 발전을 하는데 이 호남 살림,
호남 선비들은 그 각각의 단계를 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